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공기업 기계직 전공 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데 제한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5개에서 2.5개 정도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제한 시간을 설정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그게 본인의 실력이고 실제 시험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처럼 물체 A, B, C가 있다. A는 물에 가만히 떠있고 B는 물속에 잠겨있다. 그리고 C는 바닥에 가라앉아 정지해 있다. A, B, C의 무게를 각각 VA, VB, VC라고 할 때 크기 순서로 옳은 것은 조건은 물체의 질량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물체 A, B, C에 각각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도시를 하고 평형 관계를 따져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일단 물체 A, B, C는 지금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수직 상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겠죠. 그걸 일단 먼저 도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력이 작용할 거예요. 수직 상방향으로. FB가 부력이죠.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한 물체의 무게 mg가 수직 하방향으로 각각 작용하겠죠. 물체 A, B, C에. 우리 무게는 즉 W는 mg죠. G,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당연히 동일할 것이고 근데 조건에는 물체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mg, 즉 물체의 무게는 다 mg로 동일하겠죠. 그거를 각각 도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체의 무게는 아래,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아래로 표현한 거고요. 다 mg겠죠, mg. 질량이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물체 C는 지금 바닥에 가라앉아서 바닥과 접촉하고 있죠. 우리 어떤 물체가 바닥에 접촉해 있을 때 또는 맞닿아 있을 때 바닥에서 또는 지면에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수직 항력이죠.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체 C는. 그래서 물체 C는 위쪽 방향으로 수직 항력 N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을 거예요. 지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모든 힘을 저희가 도시를 해봤죠. 이 힘들이 각각 물체에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평형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체 A부터 제가 한번 식을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mg랑 부력이랑 지금 평형 관계에 있네요. 그래서 mg는 부력이 될 건데 이거 물체 A예요. A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부력은 우리가 액체의 비중량 곱하기 잠긴 부피죠. 근데 액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감마 물이라고 쓸게요. 자, 곱하기 잠긴 부피인데 물체 A는 지금 반만 잠겨서 떠 있네요. 대충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 A의 전체 부피를 VA라고 하면 반만 잠겨있기 때문에 잠긴 부피는 2분의 1 VA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VA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빨간색은 물체 B의 힘의 평형 관계를 식으로 지금 써보는 겁니다. 자, mg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력. 물체 B에 작용하는 부력을 우리가 또 뽑아내면 돼요. 어쨌든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을 써주시면 되고요. 감마물. 그리고 전체가 잠겨있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잠겨있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 그냥 VB를 써주시면 돼요. 왜? 완전히 잠겨서 잠긴 부피가 물체 B의 부피 전체잖아요. 그래서 잠긴 부피가 그냥 VB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물체 C도 한번 식을 뽑아내 볼게요. mg가 작용하고 있어. 그쵸? 근데 수직 항력 n이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n 해주고요. 그리고 부력도 고려를 해줘야겠네요. 물에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감마물 써주시고 쟤도 전체가 잠겨있기 때문에 잠긴 부피는 그냥 VC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면 이 mg와 요거 두 개 더한 게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 그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랑 얘로부터 우리가 VA와 VB의 크기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mg는 똑같아. 물도 똑같아. 감마물도. 그럼 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2분의 1 VA랑 VB랑 똑같대. 그럼 딱 봐서 누가 더 커요?
A 부피가 더 크죠.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V에 있는 2B잖아. 그래서 A 부피가 B 부피의 2배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이식과 이식을 보면 감마 물은 다 똑같아. 그쵸? 근데 n을 우리가 좌변으로 넘기면 여기가 더 작아지잖아. 그쵸? 수직 항력이 mg에서 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더 작겠네. 아래식이. 그러면은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그냥 도출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물체 C는 지면과 접촉해 있기 때문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 N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였네요. 자, 요 정도만 하고 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을 명시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항상 엔트로피 총합은 항상 증가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1번 보기 보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보존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된다. 또는 우주 전체 총합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된다. 보존이 아니에요. 증가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100%의 열 효율을 가진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제2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제2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다 알고 계시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럼 제2 연구기관은 뭡니까? 입력과 출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외부로 일한 거예요. 내가 100을 먹었어. 100만큼 똥 싼 거예요. 100 먹고 100을 똥 쌌어. 외부로 일했어. 열효율이 100%란 얘기죠. 그게 제2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제2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열기관은 공급받은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 있다. 지금 보면 공급받은 열, 즉 내가 먹었어 100을. 그걸 모두 1로 바꾼다. 이 얘기가 바로 열효율이 100%라는 얘기죠. 위에서 설명드렸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방 안에 뿌린 향수가 확산되면 다시 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확산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의 예예요. 우리 비가역의 예시 뭐뭐가 있죠? 자유팽창, 확산, 삼투압 이런 것들 있죠. 열의 이동. 더 많은데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가역의 예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알아서 일어나는 반응. 그런 것들이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역을 명시하기 때문이죠. 우리 향수를 뿌려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우리가 향수를 뿌리죠. 그 향수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비가역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보기 가볼게요. 열 에너지는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발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흐르게 되죠.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냥 1번이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기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예전에 한국 서부발전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일단 먼저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 4배가 되는 지점의 높이를 구해봐. 이거죠? 제가 그림을 간략하게 밑에다가 그려놓았습니다. 자, 처음에 물체가 20m 높이에 있을 때에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위치에너지 mgh만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문자 h로 쓴 거예요. 자, 20m를 h에다가 대입하면 20mg가 되겠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처음에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20m 높이에서. 근데 자유낙하를 함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결국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높이 H에 도달했을 때 이 H만큼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자유낙하하면서 속도가 생기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가산이 되겠죠. 됐나요? 즉 이미 높이 H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체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얘랑 얘 두 개가 서로 같겠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나중 어떤 이미 높이 H에서의 에너지의 합이 서로 같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결국에 식을 쓰면 20mg는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된대요. 운동 에너지가 얘의 4배가 된대. 그럼 결국에 얘의 4배니까 얘가 4mgh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위치 에너지 4배니까. 그 4mgh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결국 우측을 더하면 5mgh가 되네요. 그래서 20mg는 5mgh다. 그래서 mg 약분되면 OH는 20이네요. 그래서 H는 4m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이네요. 쉽죠? 요 정도는 그냥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죠.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옆에다가 먼저 써놨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시속 144에서 72로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래요. 근데 속도의 단위가 km/h니까 우리가 m/s 단위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1000을 곱한 다음에 3600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시속 144는 40m/s가 나오고요. 시속 72는 20m/s가 돼요. 단위 환산을 해주면. 자, 속도가 줄었죠? 40에서 20으로. 근데 우리가 가속도를 보세요. 크기. 1초에 마이너스 4m/s 속도가 줄어요. 이 의미잖아요. 1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4m/s 속도가 준다. 자, 근데 우리가 줄어든 속도가 딱 보면 20이야. 1초에 4가 줄어. 그럼 5초면 20이 줄겠네. 그냥 답은 3번이네요.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단이 고정된 봉을 가열해서 온도를 50도 변화시켰을 때 봉의 축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네요. 조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양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에는 여력력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팔보처럼 한쪽만 고정된 상태라면 여력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력력 값이 0이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력력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력력 시그마는 탄성계수 2 곱하기 열팽창계수 알파 곱하기 온도변화 델타 T가 되죠. 그리고 응력은 A분의 P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P로 식을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건 그냥 식 장난이니까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요거 A죠, A. 자, 어쨌든 우리는 얘를 구하라는 거야. 축방형으로 발생하는 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열팽창계수 알파 나와 있고 온도변화 델타 T도 50도라고 나와 있고 단면적도 200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모르는 값은 딱 뭐죠? 탄성계수 2밖에 없죠. 즉 조건을 이용해서 탄성계수를 구해봐. 이게 키포인트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굽힘 강성계수가 바로 2i죠. 2i. 종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가 바로 굽힘 강성계수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작년 중부발전에서도 나왔어요. 요거 이용하는 거. 자, 그럼 단면 2차 모멘트도 나와 있네. 단면 2차 모멘트가 i잖아요. 그럼 결국 2i에서 i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2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계산 안 할게요.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요거에서 요거 나눠주는 거잖아. 10의 6승. 그럼 200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죠? 그쵸? 요거 나오니까 요거 대입하고 선팽창계수 써있네. 요거 대입하고 온도변화 요거 50도 대입하고 200 대입하고 계산하면 1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계산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굽힘 강성계수가 이 아이다라는 거 반드시 다시 한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번부터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만 하고 바로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의 외팔버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최대 굽힘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의 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맥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보이기 때문에 단면 개수 Z는 6분의 BH 제곱이니까 그거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최대 굽힘 모멘트 Mmax만 찾아서 대입해 주시면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맥스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웨팔버 형식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 Mmax는 고정단에서 발생하게 되죠. 고정단에서. 왜? 고정단에서는 하중이 거리가 제일 멀거든요. 그래서 머니까 거리가 가장 크게 곱해지니까 모멘트의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등분포 하중이 전역에 작용하고 있죠. 그걸 집중하중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집중하중으로 고쳐주게 되면 WL이 되죠. 그리고 집중하중으로 고쳐줬을 때 작용점 위치는 등분포 하중 길이의 절반이 되죠. 그래서 중앙에 작용하게 되겠네요. 결국 고정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분의 L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단에 작용하는 모멘트 값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Mmax는 2분의 W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 맥스 최대 굽힘 응력은 대입하게 되면 어차피 이 약분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BH의 제곱 될 거고 3WL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 다 알 거예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는 2분의 3 곱하기 A분의 전단력 맥스가 되죠. 그렇죠?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붙은 거고 만약에 원형 단면이면 3분의 4가 붙죠. 어쨌든 우리는 요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최대 전단력을 구해야 돼. Vmax. 최대 전단력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 전단력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Vmax. 그래서 우리가 최대 전단력 Vmax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반력 크기랑 똑같아요. 최대 전단력은. 고정단에서 발생하는 반력 값이 바로 최대 전단력이다. 일단 반력은 얼마야? 아까 집중하중으로 고쳤을 때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서로 평형관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죠. 고정단 반력. 얘가 바로 반력도 되고 최대 전단력 Vmax도 돼요. 그냥 이 이유는 고정단에서 멀어지면 등분포 하중 길이가 길어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볼을 잘랐다고 생각해봐. 그럼 등분포 하중 요만큼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쵸?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잘랐어요, 볼을. 그럼 전단력은 여기서 작용한다고. 그럼 이만큼을 또 고려해야 돼, 등분포 하중을. 그럼 등분포 하중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등분포 하중에 의한 집중 하중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 집중 하중은 수직 하방향으로 내려찍기 때문에 고정단에서 발생하는 수직 상방향의 반력 크기에서 점점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보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 크기 V가 점점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서로 상쇄되지 않는 고정단에서 최대 전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웨팔버는 쉽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보들이 나오면 뭐 직관적으로 어디가 최대고 최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막 상쇄되고 등분포 하중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니까 먹고 들어가겠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고정단 반력 크기가 바로 최대 전단력 Vmax다.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2분의 3
면적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거 될 거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결국에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B 물어본 거잖아. 요거 계산하시면 3번 나와요. 됐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처럼 길이가 L인 단순보의 D지점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처럼 정확히 어디 지점에서 전단력 또는 굽힘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 지점에서 볼을 자르시면 돼요. 자, D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D에서 볼을 자르면 돼요. 그리고 볼을 자르면 자른 선, 파란색 선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이 생기죠. 그쵸? 이때 하중의 개수가 적은 쪽을 선택해야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른 선 기준으로 좌측 기준으로 보면 일단 그냥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른 선 기준으로 좌측 기준, 우측 기준으로 둘 다 계산해 보면 크기는 똑같아요. 전단력 크기가. 방향만 반대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방향만 반대고 크기만 같기 때문에 해당 단면에서 서로 상쇄돼서 전단력의 합력 또는 뭐 굽힘 모멘트면 굽힘 모멘트의 합력이 되겠죠. 그 합력이 0이 돼요. 그래서 보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보 이론입니다. 자, 어쨌든 D지점에서 볼을 자르면 좌측, 우측이 생겨. 딱 보면 좌측은 이 반력하고 A지점 반력하고 요 등분포 하중 요거 두 개만 고려하면 되죠. 근데 우측은 B 반력도 고려해야 되고 집중하중 P도 고려해야 되고 등분포 하중도 고려해야 돼. 세 개를 고려해야 되네요.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좌측을 선택해서 전단력 크기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크기를 구하려 했으니까 하중 개수가 적은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사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4번인데요. 사실 뭐 계산할 것도 없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일단 우리가 좌측 기준으로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만 고려하면 돼요. 반력 A 그리고 등분포 하중 요 조그만 길이 있죠. 볼을 잘랐으니까. 얘 두 개만 고려해서 전단력을 뽑아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럼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네. 그렇지 않나요? 자, 반력을 구해보면 단순보예요. 단순보. 단순보니까 반력은 일단 등분포 하중 요거 전체 이거 길이 있죠. 얘를 집중하중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여기 중앙에 WL만큼 집중하중이 생기죠. 근데 중앙에 또 P만큼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어. 요거 두 개 더한 거 크기만큼 하중이 작용하고 있네. 근데 정중앙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이죠. 그래서 요거의 반씩 반력이 생기겠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정중앙에 하중들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A, B 각 지점에서 그 하중 반씩 들어올리면 보가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씩 잡아먹으면 돼요. 대칭이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여기 잘랐어. 자르면 좌측 기준으로 볼 때는 전단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좌측 기준으로 자르고 봤을 때는 아래 방향으로 전단력이 작용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FY 즉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그건 항상 0이 나와야 되지. 왜? 해당 단면에서 합력이 모두 0이어야 보가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위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볼게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플러스 그래서 그냥 2P 더하기 2분의 WL이 되고요. 전단력은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로 쓰고. 자, 여기서 끝일까? 아니죠. 요 조그만 요 등분포 하중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집중하중으로 고쳐줘야겠네요. 등분포 하중 크기가 W야. 근데 길이가 4분의 L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4분의 WL만큼 작용하고 있네. 근데 아래 방향은 저희가 마이너스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WL만큼 또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되고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전단력 V죠. 얘가 궁금한 거잖아. D점에서 잘랐을 때 그 해당 단면에 발생하는 D지점에서 발생하는 V.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넘기면 되겠다. 결국 요거 3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분의 P, 얘는 4분의 2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겠네. 됐죠? 답은 그냥 4번이에요. 됐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자르고 하중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좌측, 우측 둘 다 어차피 계산해봤자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만 뭐라고요? 반대예요. 그래야 서로 상쇄가 돼서 보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보의 핵심 이론이에요.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졌다 이거 하는데.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등분포화 중 W가 작용하고 있는 단순부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능력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밑에다가 공식을 써놨습니다.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원형 단면이라면 2분의 3 대신 3분의 4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최대 전단력 Vmax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A지점 반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직관적으로 A지점 반력 크기가 최대 전단력 Vmax가 되죠.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자, A지점에서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B지점에서 모멘트 합력은 0이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B에서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력이 0이다. 그럼 A지점 반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그쵸? 그리고 등분파중에 의해서 집중하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40 하면 240kN이 작용하겠네요. 단위는 안 쓸게요. 자, 정중앙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3m가 되겠다. 됐죠? 자, 여기서 모멘트를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 240하고 지금 얘랑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 B 기준에서 봤을 때 240은 반시계로 돌잖아요. 이렇게 반력 RA는 이렇게 시계로 돌아. 결국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똑같아야 합력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 140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6 더하기 3m니까 9m. 그래서 240 곱하기 9가 되죠. 얘가 반력 RA에 의한 모멘트의 크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2m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12 곱하기 RA가 되죠. 그래서 RA는 얼마예요? 180kN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A는 180kN이 된다. 자, 얘가 바로 최대 전단력 Vmax의 크기랑 동일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지점에서 우측으로 멀어지는 순간 등분포화중에 의한 집중화중이 수직 하방향으로 고려가 되죠. 그리고 우측으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등분포화중의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집중화중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럼 A 지점에서 반력과 상쇄되는 양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력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포화중이 고려되지 않는 딱 A 지점에서 최대 전단력이 A 반력 크기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Vmax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단면적 대입하시면 우리가 요거 구할 수 있어요. 계산은 안 할게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9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예민 물체가 속도 V로 달려와서 스프링판에 충돌을 하네요. 이때 문제에서 읽어보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체와 스프링판이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에 보면 바닥면과 물체 사이의 마찰과 판 스프링 질량 무시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충돌 후 속도가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속도 V로 얻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스프링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네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뭡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이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스프링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압축되는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변형량 x가 되죠. 그래서 x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번으로 도출이 된다는 것을 바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죠.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아래처럼 액체가 담겨있는 수조가 있다. 이때 구멍에서 액체가 방출되는 속력 V는 얼마인가? 사실 보자마자 3번이에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수조 형태는 베르노이 방정식을 사용하면 구멍의 유출 속도, 즉 루트 EGH가 나오죠. 계산 안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3번 툭 고르고 다른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노이 방정식을 먼저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를 1번 점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를 2번 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베르노이 방정식은 이거잖아요. 베르노이 방정식이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반으로 한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왜? 보존되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은 지금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압력이 대기압으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상쇄가 돼요. 그리고 1번 속도 V1은 지금 수면이니까 잔잔하죠. 그래서 속도가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0이다.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2번 점에서의 속도 V2잖아요. 유출 속도. 여기 V2 속도. 그쵸? 우리가 2번을 우리 구멍 거기를 2번으로 잡았으니까. 자, 그리고 Z1에서 Z2를 빼봐. 즉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요 구멍 중심을 2번으로 잡은 건데 여기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봐. 그럼 H가 될 거 아니야. 즉 얘가 H예요. 됐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서 H가 되고 우측은 2G분의 V2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V2 유출 속도는 루트 EGH가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조 형태는 바로 그냥 루트 EGH라는 거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토리체리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보자마자 3번이에요. 냉동 효과. 정확히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작년 인천교통공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어쨌든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냉동 능력은 단위 시간당 증발기 또는 냉동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이에요.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야 돼요. 냉동 능력은. 그래서 냉동 능력 단위는 기본적으로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되고요. 1 냉동톤이 냉동 능력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1 냉동톤은 1RT라고 표현을 하고요. 1 냉동톤은 이거 아셔야 돼요.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 됐죠. 미국 냉동통도 아셔야 돼요. 미국 냉동톤은 1USRT라고 써요. 얘는 3024예요. 3024. 단위는 얘랑 똑같겠고. 됐죠. 그래서 1RT는 3320 그리고 1USRT는 3024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빙톤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25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9도의 얼음으로 바꾸는데 제거해야 할 열량 또는 그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1제빙톤은 1.65RT라고도 하고요.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툭툭 나와야 돼요. 됐죠? 뭐 가물가물하게 제빙톤은 25도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냉동 능력 막 물어보고 냉동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면접에서도 간혹 물어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냉동 효과 3번은 뭐 말 그대로 증발기에서 냉매 1kg가 흡수하는 열량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공급 열량은 말 그대로 공급되는 열량. 팽창일은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로 한 일, 그걸 팽창일이라고 하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더 많은데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다음 중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으로 옳은 것은? 여태까지 공기업에서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됐었죠. 답은 4번이죠.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그리고 게이지 압력 또는 계기 압력은 측정 위치에서 국소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큰 금속은 보자마자 1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기본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냥 밑에 해설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기 전도율 또는 열 전도율 순서가 요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전기 전도율이 클수록 고유 저항은 낮아진다. 즉 저항이 낮아야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고유 저항 크기 순서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율 순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용융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실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보기로 만들었었는데 절대로 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복잡한 형상의 주물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당연한 말이죠. 왜? 우리 주철 탄소 함유량이 얼마죠? 2.11에서 6.68% 첨가가 되어 있죠. 탄소가 많기 때문에 주철의 용융점은 낮습니다. 용융점이 낮다는 얘기는 열을 가해서 녹이기 쉽다. 그 말은 액체 상태, 즉 액상으로 만들기 쉽다. 즉 액체 상태로 만들기 쉬우니까 주형 틀에 흘려보내기 쉬워요. 흘려보내기 쉽다는 얘기 자체가 유동성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철이 유동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이 나오는 거고 주형 틀에 흘려보내서 복잡한 형상의 주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주철에 함유된 인은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의 대표적인 역할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주철은 절삭 가공이 용이하다. 맞는 말이죠. 왜? 주철 내 흑연이 절삭 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절삭을 할 때 여러 가지 저항을 줄여줘요. 그리고 절삭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절삭 열을 냉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절삭 가공은 용이해요. 근데 그냥 가공이라고 나오면 가공이 어렵다 또는 가공이 곤란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공의 정의가 뭐죠? 어떤 물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다른 형상으로 모양을 바꾸는 공정. 이게 그냥 가공의 정의거든요. 즉 물체에 어떤 외력을 가했어. 그래서 처음 형태에서 어떤 다른 모양으로 바꿔. 그게 가공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근데 주철은 탄소가 많기 때문에 취성이 있죠. 깨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력을 가하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공은 곤란해요. 됐죠? 근데 절삭 가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자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서 주철 내 흑연이 절삭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르는 그런 가공은 용이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주철은 용융성이 낮기 때문에 틀렸죠.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라고 해야죠. 주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소가 많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서 녹이기 쉽다. 녹이기 쉽다는 얘기가 용융성이 좋은 거예요. 녹는 성질이 좋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낮기 때문이 아니라 용융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던가 아니면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돼요. 뒤에 유동성이 우수하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감생이 우수하다. 우수해요. 왜? 흑연 때문에. 흑연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줘요. 됐죠? 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여러 공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실 이 문제도 그 2019년 한국 중보발전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살짝 변형시켰어요. 중보발전 19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걸 틀렸다?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이유는 그냥 문제만 띡 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선삭은 뭡니까? 선반 가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삭 가공 맞고요. 드릴링은 우리가 드릴을 사용해서 우리가 드릴 가공하는 거니까 맞는 말. 밀링은 밀링 커터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절삭하는 거니까 맞는 말. 평삭은 뭡니까? 플레이너, 쉐이퍼, 슬로터. 당연히 절삭 가공 맞죠. 평면을 가공하잖아요. 방전 가공은 아셔야 돼요. 방전 가공은 아크에 의한 기화 폭발로 금속을 미소량 깎아내면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방전 가공도 특수 절삭 가공에 포함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가볼게요. 다음 중 무차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무차원소는 솔직히 많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에 익히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해요. 무차원소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누셀수. 대류, 전도계 수분의 대류. 맞는 말. 루이스, 틀렸죠? 이거 슈미트랑 루이스가 서로 바뀌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 프란툴수 맞고요. 스테판수 바뀌었어요. 현혈하고 자멸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맞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번. 다음 중 표준대기압, 즉 1, 2기압과 같은 표현이 아닌 것은, 야,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이 출제되는 거라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1기압과 같은 표현 같은 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아요. 예. 답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됐죠? 이거 말고도 표현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1.0332 이거 킬로그램 F 요거. 그다음에 물로 표현하면 이런 거 10.332 물 수도로 했을 때 뭐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알아야 돼요. 됐죠?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부산교통공사 유사 문제예요. 거의 비슷하고요. 너트의 설계 파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사산의 수 Z 공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파이 곱하기 DE 곱하기 H 곱하기 Q 분의 Q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는 3으로 가정하니까 3을 대입하면 되겠고 DE가 뭡니까? 유유지름이죠. 유유지름은 바깥지름 더하기 골지름 이걸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D1이 골지름, D2가 바깥지름이 되고요. H는 나사산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바깥지름에서 골지름 D1 뺀 걸 2로 나누면 나사산의 높이 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예요? 2분의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16이네. 그래서 8이 되네. 8mm. 그리고 나사산의 높이 H는 10-6 그걸 2로 나누면 2mm가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파이는 3, 얘는 8, 얘는 2, 얘는 허용 접촉 면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0메가파스칼 대입하시면 되고 Q는 축 방향에 걸리는 전하중이죠. 그래서 요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Z가 대충 10점 몇몇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나사산의 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나사산의 높이죠. 나사산의 높이 H는 피치 곱하기 나사산의 수예요. 근데 피치가 얼마? 2라고 나왔죠? 그래서 2 곱하기 10점 몇몇 해주게 되면 답은 1번으로 도출이 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너트의 설계 요 파트를 보시고 요런 공식들을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이 됐었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기준치수에 대한 구멍의 공차역이 저렇게 되고 축의 공차역이 저렇게 된다. 최대 젬세는 얼마인가? 이것도 공기업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죠. 최대 젬세가 뭡니까? 축의 최대 허용 치수에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를 뺀 거죠. 최소 허용 치수.
자, 축이 당연히 완전히 커야지. 구멍이 완전히 작고. 그래야 완전히 꽉 낄 거 아니에요. 그게 최대 잼새죠. 기본이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축의 최대 허용치수래. 최대라면 이게 축의 공차역이잖아. 그쵸? 파이가 50이야. 근데 최대가 달라면 플러스 0.03을 더해줘서 최대 허용치수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0.03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는 구멍의 공차역이 파이 50에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이 되잖아. 근데 최소 허용치수니까 공차 마이너스 0.01을 빼주면 최소가 되겠죠. 자, 빼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갖다 뺀 거잖아 지금. 그게 최대 잼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은 없어지고 0.03 빼기 0.01이니까 빼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0.0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뭐 잼새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그 자세하게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만 핵심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자. 요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요것만 알아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됐죠? 잼새는 어쨌든 축이 큰 거야 구멍보다. 그래서 꽉 끼는 거고 틈새는 구멍이 축보다 큰 거야. 그래서 널널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됐죠? 자, 20번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작년 코레일과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리고 불변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작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풀어볼게요. 불변강 종류 한번 골라봐 이거죠. 사실 니켈 78% 보자마자 퍼멀로이 4번 가지고 다음 문제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불변강이 뭐죠? 같은 말로 고니켈 강이라고 해요. 니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강을 말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철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철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니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럼 불변강으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변강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죠. 인바, 초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플래티나이트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철 플러스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니켈로이랑 그 다음에 퍼멀로이도 불변강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켈로이는 철에다가 니켈 50% 함유된 합금, 퍼멀로이는 철에다가 니켈 78%가 함유된 합금이죠. 그래서 고니켈강이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불변강이 뭐죠? 온도가 변해도 탄성률 그리고 선팽창 계수가 변하지 않는 강을 말하죠. 자, 요렇게만 하고 20번 넘어가면서 마지막 요거까지도 다시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10번 이후로부터는 조금 빨라졌는데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이렇게 좀 빨리 간 거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